하루 10분 데이터 사이언스 개념 잡기 오늘 공부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라는 어떤 계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라는 것을 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에피시언트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은 결국 다른 요인이 어떤 통제된 상황에서 A란 단위가 증가할수록 또 이외에 연계되어 있는 B 단위가 몇 단위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수치화된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장의 크기가 증가할 때마다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할 때 이 해당 이 계수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가 있죠. 매장의 크기가 제곱미터 단위이고 매출 단위가 억 단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이때 계수가 3이면 매장의 크기가 1제곱미터 증가할 때 매출이 3억 원씩 늘어난다는 것이죠. 매장의 크기가 10cm, 10제곱미터 정도 늘어나면 매출은 30억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 때 분석 결과를 보고 비즈니스에 대한 의미 있는 값을 도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표를 보시면 인터셉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인터셉트는 수학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터셉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편이란 것은 독립변수가 모두 0일 때 해당되는 종속 변수의 값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한번 좀 과거로 중학교 때로 돌아가셔서 잠시 생각해 보시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방정식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x를 독립변수라고 부르고 y를 종속변수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에서 x가 0이면 당연히 y는 b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 b를 우리는 절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에 어떤 매출을 분석한다고 하면 개별 요인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만 데이터 분석에 사용한 요인만으로는 매출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빠지거나 제외한 요인이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B와 같은 절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일차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은 결국 y는 ax 플러스 b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고, 이것을 가지고 매출액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결과를 분석하는 어떤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y는 ax b와 같이 뭔가 이 해당되는 그 식만 가지고 모든 비즈니스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대로 알려면은 끝도 없지만 이런 것들은 데이터 분석하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씩 함께 공부하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머릿속에 기억해 둘 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데이터가 당연히 충분해야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적인 분석 결과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회사의 현업부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과는 달리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선순위는 데이터 분석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업부서의 양적 데이터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죠. 질적 데이터를 양적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보다 또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런 데이터 분석의 어떤 문제는 결국은 선택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에 올림픽 효자 종목이 있죠. 양궁,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런 양궁을 보면 누구나 10점 만점 관역에 화살을 쏘고 이 10발을 쏘면 10발 모두 관역 한가운데 맞추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 10점 만점이라는 정확한 답을 예측하고 추론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활을 쐈을 때 관역에서 빗나가기도 하고 한 곳에 집중해서 맞히지도 못하는 잘못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거죠. 이때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어서 그럼 첫 번째 하나의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선택사항은 10점 만점에서 떨어져 있지만 일정한 영역에 집중해서 화살을 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어디를 맞힐지 예측하기도 쉽고 어떤 요인이 중요한지 추론하기도 쉬워지겠죠.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분산을 줄여서 정밀도를 높인 경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퍼지지 않게 한 곳에 잘 모았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선택 2에 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화살이 10점 만점 영역을 중심으로 분포하지만 상하, 좌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되면 다음에 어디를 맞힐지 우리가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떤 요인이 중요한지 추론하기도 어려워지죠. 대신에 10점을 중심으로 고른 방향성을 보이게 된다면 학문적으로는 이러한 편향을 줄여서 정확도를 높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정답에 가깝게 배치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데이터 분석가는 앞서 잠깐 설명드린 이런 선택 1과 선택 2의 상황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만 합니다. 결국 좀 훌륭한 데이터 분석가라면 우리가 추론을 할 때는 결국 선택 1을 고르게 되겠죠. 어차피 데이터 분석가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는 본인의 어떤 보스나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해 못하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사용할 수 없는 모형을 만들면 당연히 필요 없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죠. 반대로 데이터 분석이 우리가 예측을 위한 목적이라면 데이터 분석가는 두 번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결국 모형이 복잡하더라도 정답에 가까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R스퀘어 값을 억지로 높이려고 해도 데이터가 없거나 가성비가 나쁘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좋은 분석은 100점짜리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비즈니스, 어떤 인더스트리 상황에 맞게 적절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고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도 데이터 분석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 10분 데이터 사이언스 개념 잡기, 오늘 10분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